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이제 마지막 4주차 3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2교시 강의를 통해서 조슈아 그린이라고 하는 학자, 그의 신경과학적인 입장을 통해서 1교시에서는 서로 구분되는 도덕적 문제, 기존의 공유주의 비극 문제와 현대사회의 상식 도덕의 비극 문제로 구분해서 살펴봤었고요. 2교시에서는 이제 이중 과정 이론에 따라서 서로 구분되는 두 가지 도덕적 사유, 디지털 카메라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동 설정, 정서적인 직관에 해당하는 그런 자동 설정, 상대적으로 의무론적인 판단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수동 모드, 장기간 노력을 통하는 이성적 추론, 결과주의와 상대적으로 많이 연결되는 그런 도덕적 사고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3교시에는 그걸 종합해서 논의를 한번 이끌어 나가 볼 텐데, 1, 2교시는 그린의 주장에 대한 설명 내지 소개, 이게 중점이었다면 3교시 강의는 이제 그것에 대한 저의 평가 내용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선생님들께서 100%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당연히 존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이제 다음 주 논평문 작성하실 때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78쪽 4장이죠. 그린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한 새로운 공동통화의 방향 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천천히 읽어나가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그린이 제시한 두 가지 종류의 도덕적 문제, 그리고 두 가지 종류의 도덕적 사고를 정리한 이중과정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린의 이중과정 이론이 가지는 커다란 이론적 공헌은 서로 다른 도덕적 문제에는 그에 알맞은 서로 다른 도덕적 사고방식의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는 것이겠죠. 일부 독자들은 그린이 정서에 기반을 둔 자동 설정으로 내리는 도덕 판단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린은 자신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자동 설정과 수동 모드는 각각 장단점을 가집니다. 자동 설정 무조건 나쁘니까 수동 모드로만 가자,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장단점이 있으니까 각자 필요에 알맞게 잘 활용해서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올바른 이해라는 겁니다. 자동 설정은 효율적이지만 융통성이 부족한 반면 수동 모드는 융통성이 있지만 충분히 효율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자동 설정과 수동 모드는 각각 어떤 경우에 의존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린에 따르면 자동 설정은 시행착오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일 때 잘 작동합니다. 자동 설정이 우리 두뇌 속에 진화의 결과, 프로그램화, 세팅되어 있는 그런 작동 방식이잖아요. 세 가지 정도의 경우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 세팅이 가능해진다고 그린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자 전수. 우리가 밤이 돼서 어두울 때 숲길을 걸어가다가 앞에 있는 땅바닥에 길고 구불구불한 어떠한 물체를 보게 되며 깜짝 놀라가지고 그것을 피하게 됩니다. 직관적으로 피하죠. 우리의 도덕적 두뇌는 그게 우리에게 즉각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뱀일 수도 있다는 그런 반응에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긴 뱀이 인간들에게 큰 위협을 많이 주었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여러 가지 경험들,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자동 설정은 이런 방식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 문화적 전수라는 방식을 통해서도 자동 설정이 세팅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총기 소유가 합법화되어 있지는 않은 나라잖아요. 근데 가끔씩 총기를 사용한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어떤 지역 구청에 그 공무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뭔가 불만을 가지고, 총기 소유가 합법화되지는 않은 나라지만 총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 들고 가서 위협해서 실제 그 인명에 피해가 났던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었죠. 저도 실제로 그렇게 총은 본 적은 없지만 누군가 총을 들고 와서 이렇게 위협한다고 하면 우리는 책에서 총의 위험성에 대해서 배웠고, 학교 수업 이런 거에서 전쟁, 총 쏴가지고 사람들 죽는 거 봤다, 이런 영상을 봤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 전수의 결과 총 든 건 위험하다, 손 들고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즉각적으로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것 또한 자동 설정이 세팅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대표적인 게 개인적인 경험이죠. 저희가 OT 때 육아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몇 분 계셨는데, 이 강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법적인 핑계를 통해서 육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 육아하다 보면 우리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위험할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린애들이 크게 다칠 수 있는 경우 가운데 화상이 많습니다. 보통 어린애들이 있는 집에는 식탁보를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뜨거운 국물이 있는 음식물, 아기 손 안 닿는 식탁 위에 올려뒀다고 하더라도 식탁보를 어린애가 끄집어 당겨가지고 화상으로 크게 다치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 되겠고요. 아주 작은 그런 화상당하는 경험 같은 거 어린애들 있을 수 있죠. 끓고 있는 물주전자에 수증기가 막 올라가는 게 신기해 보여서 손을 댔다가 손가락 화상 입는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엄청 울고 깜짝 놀라겠죠? 그 다음부터는 뜨거운 물건에 손대면 다칠 수 있으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 되죠.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도 자동 설정이 세팅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들은 대체로 개인적이 되었건 아니면 우리 유전적 내지는 문화적인 조상들의 경험이 되었건 다양한 시행착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뇌 속에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밑에 나오고 있고요. 179쪽으로 넘어가서요. 반대로 우리의 진화적, 문화적, 개인적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 즉 친숙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믿을 수 있을 만한 좋은 도덕적 본능이 발휘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인지적인 기적에 불과할 것입니다. 제가 1교시에서 현대사회의 새로운 도덕 문제, 상식 도덕의 비극 문제들은 대체로 친숙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들이다, 비친숙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죠. 이런 방식으로 자동 설정 속에 세팅된 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친숙하게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마치 이런 방식으로 즉각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접근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인지적인 기적을 바라는 것과 같은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린이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장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인지적 기적 부재의 원리. 안타깝게도 우리의 뇌는 자동 설정은 세팅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친숙하지 않은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동 설정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건 욕심이다,
인지적 기적을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직접 인용문 한번 보겠습니다. 인지적 기적 부재의 원리. 우리가 친숙하지 않은 도덕적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는 우리는 자동 설정에 덜 의존하고 수동 모드에 더 의존해야 한다. 우리는 인지적 기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현대 사회의 새로운 윤리적 문제에 접근할 때 우리는 자동 설정에는 덜 의존하고 수동 모드에 더 의존해야 됩니다. 아까 100% 수동 모드로만 바꾸자. 이건 아니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자동 설정은 X고 수동 모드는 O로 간다. 그 정도의 극단적 주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수동 모드를 가지고 새로운 해결법을 찾기 위해 더 노력해야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진보로 인해 제기되는 생명윤리의 문제나 환경오염의 문제, 지구화의 도래로 인해 제기되는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첨예한 갈등의 문제 등은 기존 사회에서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입니다. 비친숙성을 공유하고 있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새로운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수동 모드의 도덕적 추론이 필요하다는 그린의 주장은 그가 실시한 여러 가지 실험적 근거들을 통해 객관적 근거들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 모드의 추론이 전형적으로 결과주의적 판단의 모습을 보인다는 연구 성과를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현대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거시적 윤리 문제들에 대해 결과주의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에 있어서 그린의 이중 과정 이론이 기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동 설정에 덜 의존하고 수동 모드에 더 의존하려면 전형적인 자동 설정의 모습을 보이는 의무론이 아니라 전형적인 수동 모드의 특징을 보이는 결과주의의 입장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새로운 도덕 문제 해결에 보다 용이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결과주의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결과주의로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 있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다 자세하게 그린 자신이 선호하는 결과주의의 유형을 언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의 주장은 일부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뒤로 한번 쭉 넘어가서요. 뒤에서 보면 제가 규칙 결과주의적 담론 윤리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거에 있어서 결과주의 내용을 나누고 있거든요. 결과주의는 행위 결과주의와 규칙 결과주의로 나눌 수 있다. 180쪽 넘어와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행위 결과주의와 규칙 결과주의. 첫 번째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에 윤리학이나 철학 입장과 관련해서 자신의 소개를 해주세요 했을 때 제일 마지막 선생님께서 아마 그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해서 공의주의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공의주의가 대표적인 결과주의 이론 가운데 하나죠.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것에 대입해서 생각하면 이해가 좀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행위 결과주의, 행위 공리주의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윤리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는 대안들의 그 대안이 살출할 이익과 손해의 총합을 계산해서 일이랑 개별 행위, 그것이 산출하는 이익과 손해의 총합을 계산해서 최선의 결과를 산출하는 그런 행위를 선택하는 게 타당하다. 이게 행위 결과주의 내지 행위 공리주의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결과, 이걸 따른다면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한 결과 또한 산출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걸 실제 사회에 적용하려고 하면 이 행위 결과주의나 행위 공리주의라고 하는 건 이론적인 한계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역직관성이라는 것이죠. 역직관성. 고와 살해의 사례라는 게 있습니다. 고와 살해. 멀쩡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 죽이고 장기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면 그건 당연히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신원 미상 어떤 사람이 왔는데 관련되어 있는 가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전혀 없는 무용고자인 것 같고요. 다행히 건강 상태는 좋아서 그냥 이 사람 생명 유지하지 않고 바로 싱싱한 상태의 장기들을 적출해서 지금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바로 이식해준다면 지금 이 사람은 코마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고 장기들 빼내서 다른 사람들 주면 장기 이식 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식 받은 사람이 가족들의 행복 엄청 올라가겠죠. 그리고 장기 이식해준 지금 혼수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은 무용고자이고 그 죽음으로 인해 슬픔을 얻을 가족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행위에서 의해서 일어나는 고통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공리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대찬성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죽여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장기를 나누어 주는 건 직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행위경과주의 입장에서 그거 해야 된다고 손들 수 있는 이론적인 난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역직관성과 함께 자멸성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있는데요. 말은 쉽습니다. 행동이 산출하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익과 손해를 일일이 계산해서 가장 이익을 산출하는 결과대로 선택합시다. 근데 요즘은 지구화 시대고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은 단순히 그 개인의 행동만이 아닙니다. 지구적인 영향이 있죠.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행동이 산출하게 될 여러 가지 이익과 결과의 총합 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100번 양보해서 그것이 계산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이익과 손해를 일일이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한 비공리를 산출한다는 거죠. 이 계산하는 사람한테는 끔찍한 일일 겁니다. 엄청난 시간이 들기도 할 거고요. 계산하는 상황에서 이미 그 중요한 일들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일일이 계산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만한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 적용에서 가장 유용한 결과 산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규칙 결과주의로 나가는 게 타당할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180쪽부터 해가지고 이제 나절에서 결과주의를 행위 결과주의와 규칙 결과주의로 나눈 다음에 이 행위 결과주의가 가지고 있는 난점, 역직관성과 자멸성이라고 하는 난점이 있다고 했었죠. 저는 그 중에서도 현대사회의 윤리적 문제들이 전 지구적인 범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일일이 계산하면 오히려 비공리를 산출할 거다. 자멸하는 결과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멸성 논증을 통해 규칙 결과주의로 나가는 게 바람직할 거다. 이렇게 논의를 이끌었고요. 거기에 제가 플러스로 담론윤리로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 주장하는 근거가 이제 182쪽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린이 제안하는 행위 결과주의를 상식 도덕의 비극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도덕적 관점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헤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수준의 도덕 사고에 대한 정리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 헤어의 입장에 따르면 행위 결과주의의 사유 방식은 비판적 수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헤어는 비판적 사유가 개인 내적 1인칭 숙고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행위 결과주의는 1인칭입니다. 1인칭이라고 해서 개인의 이기적인 판단만 내린다. 이건 아니고요. 공평한 관망자, 사적인 이익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장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런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효용성의 판단을 따르자, 1인칭의 판단을 따르자, 이게 행위 결과주의의 입장에 가까운 거거든요. 보편적 규정주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혼자서 판단하는 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아까 제가 현대사회의 도덕 문제는 상식 도덕의 비극 문제라고 했잖아요. 혼자서 판단한다고 할 때 보편적으로 타당한 판단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의 도덕적 두뇌가 집단 내에서의 협력까지만 진화가 되어 있다는 상황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이 보편적인 1인칭의 선택이 그 집단 내에서 유익한 판단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집단 구성원, 그 개인들 사이의 계속 지속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는 담론의 관점, 논의를 통해서 어떤 규칙이 바람직할지 정하고 새로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규칙을 바꾸어 나가고 이런 담론의 과정이 보다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담론윤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1인칭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담론윤리 말하는 하버마스 이야기에서 저는 담론윤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근거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182쪽 가장 마지막 단락 하버마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마스는 롤즈나 미드의 주장에서 나타나는 이상적 역할 수용의 권고가 1인칭 관점 사유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입장에 따르면 이상적 역할 수용은 도덕 판단의 주체가 문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실행 내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규범의 수용에 있어서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당사자들의 입장이 되어 보편적 관점에서 생각할 것을 요구합니다. 1인칭 이런 입장이 있고요. 반면에 담론윤리의 관점이 특징으로 가지는 실천적 담론의 절차는 논증에 실제로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 속에서 오직 더 나은 논증이라는 강제의 작용 아래 협동적 진리 탐구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하버마스의 183쪽 넘어왔습니다. 하버마스의 견해에 따르면 담론윤리의 관점은 1인칭 사유의 관점에 비해 두 가지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담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논증 실천 과정을 실제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롤즈와 같은 방식의 1인칭 사유에서 요구되는 인위적 무지의 구성을 포함하는 원초적 입장에서 보여지는 허구적 성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무지 베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없애기 위해 쓰는 베일이죠. 자신한테만 유리한 선택을 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좋은 그런 선택을 할 거다. 근데 이런 거 할 수 있는 환상적 인물이 현실에 없다는 거죠. 허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주장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담론윤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담론윤리는 참여자들에게 실제로 1인칭 관점에서 요구하는 이상적 역할 수용과 동시에 실천적 담론 행위의 참여에서 비롯되는 당사자들 간의 능동적 의사소통 과정을 요구합니다. 이로 인해 담론윤리는 개인적 내지 사적 관점에서 수행된 이상적 역할 수용을 모든 사람들에 의해 상호주관적 내지 공동적으로 실행된
공적인 행사로 변형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점들 비추어서 볼 때 1인칭보다는 담론윤리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을 쭉 한번 주장해 보았고요. 시간 관계상 이후 논의라든지 맺은 말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살펴봤었던 논문에 비해서는 주제가 조금 심화되고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이제 다음 주에 논평 작성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글에 대한 이해에 더해 자신의 비판적 성찰까지 담아보는 과정을 거친다면 정말 유익한 학습의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도 3교시 동안 열심히 끝까지 수업 들어주시느라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